이번 주에도 변수가 많은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의 어떤 재료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CPI, 일단은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물가지표는 향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오펙 회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해외 증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면서 또 한 가지 만기일이 섞여 있습니다. 이번 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괜찮은 어떤 흐름들은 나올 수 있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의 투자 성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레버리지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반토막 을 넘어서서 뭐 50%, 60%, 많게는 70%까지 손실이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 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 경각심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레버리지는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투자 중에 하나죠. 자, 이 이야기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했었던 대통령 펀드, 이게 하락장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이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17%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많은 것은 30%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하락장이 그만큼 무서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이 펀드를 구축하고 있는 기초 자산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9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네요.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소폭이지만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비트코인의 가격도 다 떨어지고 있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전부 다 위축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번 주에도 변수가 많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바로 월요일,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고요,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FOMC 종료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0.75%포인트에 대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을 했습니다. 6월 달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0.5%씩의 그런 금리 인상은 지속된다. 즉, 자이언트 스텝은 아니더라도 빅 스텝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약간은 걱정스럽죠.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이제 0.75는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일단 연준 위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0.75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더 강하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긴축,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은 또 얼마만큼 세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좀 달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 초반에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요일 정도까지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약간씩 주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그런 발언도 조금 호의적이다라고 한다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긴축을 더 빨리 해야 된다라든지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든지 금리를 0.75까지 확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게 된다면 지수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을 보일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물가지표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고 뭐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물가지표입니다. CPI 지표가 발표되는데, 소비자 물가죠. 이게 발표가 되고요. 이게 수요일 날 발표되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만기일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PPI 지표,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표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다 발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주 후반에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지금 주 초반에 만약에 연준 위원들이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면 주 중후반부터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나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지금 4월 달에 예상되는 CPI 지표가 같은 해 기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1% 정도 올랐을 것이다. 여전히 뭐 높죠. 높긴 합니다만은 지난달에 어느 정도 나왔냐면 8.5% 상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승은 여전하긴 한데 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밖에 되지 않는다. 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제 1.2%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0.2%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생산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1.4%에서 0.5%로 훅 떨어지게 됩니다. 즉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물가가 고점에 달았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바로 밑으로 뚝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점을 찍을 때는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즉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던 것이 점점점 상승폭이 둔화가 되다가 하방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오히려 좀 낫지 않느냐. 그러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지금 현재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한테 호의적입니다. 긍정적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19만 명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주 초반에 연준 위원들이 아주 세게 발언만 하지 않는다라면 주 초반에 약간 부드러운 흐름들 이어가면서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의 그런 장세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CPI 지표는 뭐 예상치를 크게 벗어난다는 어떤 가정만 아니라면 그냥 예상치대로만 나온다. 또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일단 전달보다는 나쁘게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주 후반에 나타나는 호재는 일단은 뭐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 초반에 발언들만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위원들의 입만 잘 꼬매놓으면 네,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만기일이 있어요. 네, 만기일도 있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2630에서 2750포인트 즉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좀 예상치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2630이면은 거의 저점 지금 현재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상승 포인트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부분을 좀 걸어놨습니다. 지금 뭐 CPI 지표라든지 뭐 해외 증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지금 뭐 이런 내용들이 악재로 크게 작용해서 주가를 더 끄집어내릴 만한 이유는 없다. 즉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좀 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큰 부담을 가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또 만기일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원한다라면 주가가 저점권에 들어간 그런 시점에서 어느 정도 들어 올려줘야 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 형성되는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 또 주 초반에 약간 흔들렸던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쭉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점을 잡아내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것은 좀 부담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만기일에서 다시 변화를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초반에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잘 지켜지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해외 증시 즉 특히 미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도 그동안 안 빠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증시만 먼저 빠져가지고 굉장히 좀 소외감 또 열받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 가졌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변동성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이미 조정을 받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버티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요. 네, 일단 주 초반을 잘 버텨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월요일 같은 경우야 워낙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추가 하락을 보였다는 부분이 부담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오전 시장 넘어가다 보면은 또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네, 주 초반보다 주 후반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요. 주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것만 좀 잘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해외 투자 하시는 분들
걱정거리 중에서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서학개미들이 순매수한 해외 주식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미국 레버리지 상품이 세 종목이 다 포함됐고요. 손실률은 60에서 70%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명 뭐 QQQ라고 하죠. QQQ 이 ETF에 올 들어서 16억 3,100만 달러가 몰려 들어갔는데 수익률은 마이너스 59.5%다. 60%가 나온 거네요. 자, 이거는 이제 3배 레버리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하루 상승률에 약 3배만큼,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올라갈 때는 3배나 올라가니까 좋긴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3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또 한 가지, 순매수 3위로 들어가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별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그런 ETF도요, 지금 11억 9천만 달러가 들어갔지만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67% 손실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의 기술주 15개 기업의 일별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그런 ETF에도 손실률이 지금 마이너스 73.9%.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테슬라, 아마존 뭐 등등등 해가지고 기술주도 다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 됐고요, 미장으로 갈랍니다 해서 미장 가신 분들 낙폭이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저 QQQ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어넣으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60%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난리가 아닌데요. 자, 이게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한 어떤 단점적인 요소라고 좀 보셔야 되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조금 더 보죠. 네, 지금 개별 종목 쪽에선 테슬라가 마이너스 27%,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38%, 알파벳,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군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놓은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실률 자체가 뭐 국내 시장에 비할 게 아니네요. 이게 최근에 훅훅 떨어지면서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손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빅테크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인 매수, 물타기,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손실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좀 설명해 드리면,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는 참 좋은 투자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횡보를 한다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1% 빠져도 3%가 내려가는 거고요. 3% 내려가면 무려 10%가 깎이게 됩니다. 횡보를 하게 됐을 때는 레버리지 투자를 왜 안 해야 되느냐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하는 것이 횡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3% 떨어지게 되면요. 자, 만원에서 10%로 계산할게요. 만원에서 10%가 빠졌어요. 그럼 9,000원이 되겠죠. 근데 얘가 다시 복구를 해줬어요. 그래서 10%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럼 9,000원에서 10%가 오르면 9,900원이죠. 레버리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복귀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가 버립니다. 물론 주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식 같은 경우는 2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겠지만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3배를 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만원짜리가 이제 3배로 때렸어. 마이너스 10%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30%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10%가 다시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격을 치면 7,000원에서 30% 올라간다. 37에 20에 9,100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횡보를 계속하면 할수록 손실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등할 때 뭐 계속 가져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레버리지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상승장에서 상승의 효과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하락장에서 반등을 기다리고 투자한다거나 그런 것은 좋지 않겠죠. 물론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밑에서 왕창 추가적으로 물타기가 들어가서 상승을 그대로 타 올린다라면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의 매매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장이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된다거나 횡보를 한다거나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 한 후반부 정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이 옆으로 누워가는 입장에서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횡보가 나와도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횡보,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레버리지는 건드리면 되지 안 된다. 이번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고, 지금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 존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잘라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맞는 전략이겠습니다만, 이거는 참 뭐 전략을 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이제 물타기나 뭐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어차피 횡보가 나가면 물타기 하더라도 손해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면 더 큰 손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최소한 물타기 정도만 아니라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좀 해드릴 수 있겠고, 추가 매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추세가 바뀔 때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나스닥이 지금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일단 떨어지는 부분이고 아직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야 되고 횡보를 해야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 레버리지에 몰빵을 쳐놓고 있으면 계좌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은 바닥을 잡아놨던 아니면 하락을 더하게 됐던 간에 지금은 레버리지 투자할 때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장 쪽으로 뭐 국장 안 돼, 미국장으로 갈래 이렇게 하셔서 건너가셨던 분들 상당한 손해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은 국내 시장이 그 당시에도 말씀했지만 더 낮습니다. 이미 더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이런 그 변화율을 보게 되시면 지금은 뭐 결과론적인 상황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 미국장의 손실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문 대통령이 투자한 펀드 어쩌나 하락장에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7%다. 이거 뭐 저기 그때 국정과제, 국책사업 뭐 해가지고 막 산업별 그 정리가 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점들이 많이 모였었잖아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 수익률 살펴보게 되면요, BBGI죠. BBIG. 네. 타이거 BBIG. 이쪽 K 뉴딜 ETF가 마이너스 35.68%. 그 다음에 하나로 FN K 뉴딜 디지털 플러스가 30%. 코리안 뉴딜. 이게 마이너스 12%.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7%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 많이 까여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펀드들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은 마이너스 12%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해 작년 1월부터죠. 21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그런 펀드인데 이게 마이너스 12% 수익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너스 12%면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손실이 큰 이 업종군이 바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산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BBIG K 뉴딜 지수라는 건데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K 뉴딜 디지털 플러스 이런 이 두 가지 ETF가 손실률이 가장 커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들었었던 것들이죠. 시총 상위에 있는 그런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야 되는 주도주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펀드 종목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종목들이 펀드로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손실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보는 부분들은요, 뭐 데이터, 네트워크, AI, 5G, 교육, 인프라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2차 전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담겨 있는 그런 펀드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다지 지금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뭐 AI, 5G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18%고요. 그 다음에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친환경, 뭐 에너지 이런 쪽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을라나요? 네, 지금 가장 좋은 게 이제 삼성 뉴딜 코리아라는 그 펀드고 나머지는 그냥 다 별로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뉴딜 뭐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것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네,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라서 그다지 네, 뭐 이제 기대치를 좀 많이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펀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유 손실률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펀드는 이렇게 그 한꺼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그대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교체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운용이 좀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펀드는 기본적으로 적립식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가 전망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쪽으로 적립식에서 집어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펀드를 이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분들은 별 수 없겠지만 펀드를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시라면 이 펀드에 그 구성되는 기초자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내가 좋은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놓고 펀드처럼 가져가시면 되겠죠. 펀드는 뭐 1년 동안 못 팔아요. 2년 동안 못 팔아요. 뭐 5년 동안 갖고 가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펀드에 구성된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사놓고 계속 매달 조금씩 해서 일정 금액을 그 종목들에게 계속 집어넣으시면서 그냥 네 뭐 성투치킨 1호 펀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 운용 수수료가 나갈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문제는 딱 그거죠. 내가 언제든지 팔아치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시는 부분들인데 요거는 그냥 내가 펀드 들어갔다 생각하고 5년 동안 안 벌란다 이렇게 하고 있으시면은 훨씬 펀드보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늘 펀드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매달 얼마씩 계속적으로 불입하시면 당연히 수익이 나오겠죠. 그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분명히 기록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생각해서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뭐 그냥 뭐 번외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만 지금 네, 대통령이 가입한 펀드의 평균 수익률도 마이너스 17%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률이 얼마 정도씩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너스 11% 정도까지는 안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보시면 내가 마이너스 17%보다 안 갔다. 그거보다 좀 적다. 마이너스 한 15%다. 12%다. 마이너스 10%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장의 낙폭이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10%대 뭐 그 정도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아우 나 손실률 너무 커서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 대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나올 거야. 다시 플러스로 넘어갈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반드시 시장은 원상복귀되고 지난 고점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적인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만 잘 기다려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계좌 상황 매우 양호하다.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일단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있는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만 좀 잘 넘어가게 된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략 후강의 그런 시장 상황들 예상해보고요. 후반부에 이제 만기일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사에서도 하방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학개미들 레버리지에 반토막이 난 사연인데 좀 안타깝죠. 레버리지는 절대로 하락장에서 또는 횡보장에서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또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 레버리지를 산다는 것도 아주 독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매수할 때는요, 항상 주가가 바닥을 친 다음에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할 때 올라오는 것을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들어가세요. 올라오기 시작할 때도 횡보장이거든요. 그 횡보장에서조차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팡 튀면서 수익 날 수 있지만 레버리지는 전적으로 종목들의 구성된 종목들의 변동성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게 큰 수익이 단박에 나지가 않습니다. 꼭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한 펀드 수익률도 마이너스 17%인데, 펀드에 대한 부분들은
일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정책적인 과정들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판단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7%보다 더 안쪽에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대통령 펀드보다 낫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펀드에 대한 투자도 늘 마음을 똑같이, 투자에 대한 관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요.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차라리 여러분들이 적립식 펀드라는 것을 스스로 구축을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립식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값이 비싸지만 그 가치를 생각하면 비싼 것도 아니면서 성장 속도가 빠른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상승할 종목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상승한 종목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종목들입니다. 현재 주가가 약간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이 지나고 났을 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특징은 하락할 때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 시장보다 내가 더 많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 또 지금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증명이 될 것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은 아침부터 무료 방송이 있죠. 네, 조금 있다가 9시에 무료 방송 들으러 오시고요. 역시 마찬가지죠. 월요일은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특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징어처럼 늘어나겠죠. 흐물흐물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더 적을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변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오전 동안에는 무방을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상황들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무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